대한변협이 제52대 협회장 선거에 본격 시작을 알렸습니다. 법률방송은 지난 51대 협회장 선거에 이어 이번에도 선거 출마 후보자들과 특별 대담을 준비했는데 그 첫 번째 순서로 박종훈 후보자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연말맞이 특집 인터뷰로 13년째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각 법원에서 수어를 통역하고 있는 신문철 씨를 만나고 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일 대한변협은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후보자 기호 추첨을 진행하며 제52대 대한변협 협회장 선거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법률방송은 지난 51대 협회장 선거에 이어 이번에도 변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과 특별대담을 준비했는데요. 그 첫 번째 순서로 박종훈 후보자를 스튜디오에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보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인사 말씀과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흔들림 없는 하나의 변협, 위기에 강한 준비된 협회장 기호 3번 박종훈입니다. 저는 15년간 변협 수석 부회장, 변호사 연수원장, 교육이사, 재무이사, 세무변호사의 회장, 5대 변호사의 운영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다양한 회무를 경험하였습니다. 동시에 끊임없이 변호사 직역 수호 활동을 하면서 누구보다 숨가쁘게 많은 변호사들과 함께 호흡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그동안의 변협 회무 경험을 바탕으로 회원 여러분에게 변호사로서의 자긍심과 보람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오늘 법률방송 후보자 대담이 회원 여러분께서 변협을 바른 길로 이끌어갈 올바른 후보자를 선택하는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51대 선거에 이어서 이번 52대 대한변협 협회장 선거에도 출마를 하셨는데요. 두 번째 도전이십니다. 소회 어떠신가요? 네, 첫 번째 바로 선택을 받았으면 좋겠지만 첫 번째 바로 선택을 받으면 너무 교만해지고 회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도전하게 됐습니다. 15년 동안 변협 회무 활동을 하면서 누구보다 회원들 가까이에서 회원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어려움을 함께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2년 전에는 회원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는 많은 회원들이 이구동성으로 해주셨던 말이 변호사님처럼 변협 일을 많이 해본 분이 협회장이 되면 변협이 정말 변협다워지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힘을 얻었고 저는 변협이 변협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욱더 고민하였습니다. 많은 반성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지난 선거에서의 부족함을 채우고 변협과 회원들의 발전을 위한 고민의 해답과 비전을 보여드릴 시간입니다. 그런 각오로 이번 협회장 선거에 다시 도전합니다. 회원들께서 저의 진심을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출마의 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저는 변협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출마했습니다. 변협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는 신념으로 출마했습니다. 인권과 정의의 수호자로서 변협이 권력에 대한 감시자이자 비판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변협을 바로 세워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변협을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법조 환경은 어떻습니까? 유사직역의 변호사 직역 침탈은 하루가 다르게 거세지고 있고 변협은 인권과 정의의 수호자로서의 존재감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변협이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한다는 사명을 실천하여 변협 본연의 역할과 위상을 수립해야 하고 또한 직역 수호를 넘어 직역 창출에 앞장서서 회원 여러분의 자긍심을 되찾아 드리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이번 선거에 임하였습니다. 제가 협회장에 당선된다면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상황에서 침묵하지 않고 국민의 입이 되어 진정한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변협,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변호사들을 위하여 다양한 법률 문화를 선도하는 변협, 회원들이 기댈 힘이 되는 변협, 변호사로서 보람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변협다운 변협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법치주의 그리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번 변협회장 선거의 화두 혹은 쟁점 뭐라고 보시나요? 지난 선거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비슷한 화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직역 수와 직역 확대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세 후보 모두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보여집니다. 무엇보다도 중개형 사설 플랫폼에 대한 대응이 가장 중요한 이슈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설 플랫폼이 변호사 직역을 침탈하고 변호사의 권익을 침해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코로나19 확산을 거치면서 배달 어플의 시장 장악력을 경험했고 카카오톡 불통으로 인한 생활의 멈춤이라는 충격도 경험했습니다. 특정 사설 플랫폼 업체 하나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온라인 플랫폼 리글테크는 거대한 흐름이고 그것을 반대하지 않고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변협이 주도하는 법률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사설 플랫폼에 대한 대응은 결국 직역 수요와 직역 창출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형 사설 플랫폼에 대한 대응과 대안이 이번 선거의 주요 화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12일 열렸던 정책 토론회에서 후보자께서 이제 화합과 통합 이것을 포부로 밝히셨습니다. 네. 법조계 화합과 통합을 위해서는 좀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네, 변협은 변호사 3만 명 시대의 다양한 배경, 환경, 지위 등에 있는 회원들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회원들의 화합을 추구하는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출신, 연령, 지위, 남녀 등에 따른 갈등과 대립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변호사 사회 내부의 갈등과 대립의 근본 원인은 유사 직역의 변호사 직역 침탈과 정체된 직역 창출에 있습니다. 변호사 직역을 수호하고 변호사 직역 수호를 넘어 직역 창출로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동시에 청년 변호사의 처우 개선에 힘쓰고 각종 규제 타파를 위한 법조화합위원회를 신설하여 서울지방변호사, 중견 청년 변호사, 개업 비개업 변호사, 남성 여성 그리고 세대 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통합과 공존의 변협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이번 대한변협회장 선거 화두나 쟁점에서 언급을 살짝 해주셨지만 지난 선거 때도 좀 한창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네. 이 변호사 중개 플랫폼 이번에도 역시 이 세 후보 모두 좀 반기조이신 것 같아요. 후보자께서도 사설 플랫폼 척결, 나의 변호사 활성화를 하겠다라고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우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온라인 플랫폼이나 리글테크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이고 이것을 거슬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플랫폼이나 리글테크를 더욱더 발전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만 사설 플랫폼은 중개형 플랫폼이라는 점이 문제가 있습니다. 광고는 소비자가 광고의 주체를 알 수 없지만 중개는 중개 주체를 드러내면서 광고합니다. 그런데 한 업체는 형량 예측 공공, 이혼 상담 공공과 같이 변호사가 아닌 중개업체를 광고합니다. 의뢰인이 상담하고자 할 때 해당 변호사에게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업체에 직접 연락합니다. 이것은 중개형 플랫폼입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공익성을 이유로 변호사를 유료로 알선 속에 중개하는 것은 금하고 있고 그것은 위법하다고 변호사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형 플랫폼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위법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공익적인 역할을 감당합니다. 실제로 변호사의 법조 비리는 대부분 사건 브로커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중개형 플랫폼은 사실은 온라인으로 인한 브로커와 같은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변협은 사설 플랫폼에 대응하기 위해 나의 변호사라는 공공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나의 변호사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프로그램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과거 49대 김현 집행부에서 변호사 중개센터를 설립하여서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네. 당시 중개센터에 큰 사건들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중개센터를 만든 이유는 김현 협회장님께서 청년 변호사들의 일자리 창출 내지 그 사건 의뢰를 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00억이 넘는 큰 사건이 들어왔었는데 연차가 낮은 변호사들한테 보내주고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네. 국민들이 조금 실망을 했습니다. 저도 중개센터의 부센터장으로서 그 중개 역할을 했는데 도리어 저에게 네. 그 사건을 맡아달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전문적인 변호사님들한테 소개하고 그 중개센터가 활성화되었다라고 하면은 지금과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하여서 국민이 원하는 전문적인 변호사를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나의 변호사를 더욱더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결국은 입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변호사법 개정으로 비변호사의 법률 사무 광고 금지 규정을 입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네. 자, 다른 공약들도 또 내세우신 게 있는데 또 주요한 게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직역 수호와 직역 창출, 변호사의 권익 향상을 위하여 변호사 상권 보장을 천명하고 공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변호사 상권을 말씀드리면 첫째, 생존권입니다. 변호사의 생계와 권익, 변협이 책임지겠습니다. 둘째, 신변 안전권입니다. 변호사의 안전, 변협이 지키겠습니다. 대구 방화 테러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 많은 회원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셋째, 변호사 의뢰인 비리권입니다. 변호사의 비밀 유지권, 변협이 보장하겠습니다. 변호사 상권 보장을 회원 여러분께 다짐합니다. 사실 변호사 비리권, 비밀 유지 특권은 특권이 아니라 국민들의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입니다. 변호사들에게 자유롭게 상담을 했던 내용들이 유죄의 증거로 사용이 된다면 국민들이 변호사에게 자유롭게 상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변호인의 특권이라기보다는 국민들이 변호사들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의 침해에 해당됩니다. 변호사 상권 실현을 위하여 입법 강화 활동을 할 생각입니다. 직역 수호, 직역 창출의 성과는 결국 입법입니다. 협회장이 되면 최전선에서 직접 대국회 입법 활동을 전담하겠습니다. 저는 국회 법사위는 물론 법원, 검찰, 정부 등 변협 정책 추진을 위한 입법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어 강력한 정책 추진이 가능합니다. 상설기구인 입법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입법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법관평가제, 검사평가제에 이어 입법평가제, 입법우수의원평가제 도입으로 변협의 목소리를 입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공약들을 살펴보니까 그동안 법조계에서 굉장히 핫했던 주요 이슈들을 많이 해결책으로 공약을 내세우신 것 같은데요. 자, 마지막으로 52대 변협회장 박종훈이어야 한다라는 이유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행동하는 변호사입니다. 사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행동을 하는 변호사가 누구냐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저는 회원들을 위하여 소송도 마다하지 않고 여러 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사자가 되어서 소송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변리사에 강제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의무연수를 듣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변리사에 가입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변호사는 변협에서 교육을 받으면 충분하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변호사는 제널리스트이기 때문에 변리사 업무도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변협수석부회장, 변호사연수원장, 교육이사, 재무이사, 세무변호사의 회장 15년간 지속적으로 회무활동을 하였습니다. 저와 같이 연속적으로 변협 회무를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상임이사, 수석부회장까지 다 했습니다. 중간에 한 번도 쉰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동안 변협에서 진행해왔던 회무 전반을 꿰뚫고 있습니다. 일관성 있게 회무의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회무를 경험한 저는 2년이라는 짧은 임기 동안 시행착오 없이 협회장으로서 변협의 업무를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협회 활동을 하며 유사직역의 침탈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유사직역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20년간 저는 개업 변호사로서 생활해 왔습니다. 그래서 청년, 고용, 개업 변호사의 삶을 모두 직접 경험한 제야 변호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2007년 중앙대 법대를 시작으로 한양대 법대, 서울대, 중대, 외대 로스쿨에서 겸임교수로 강의를 하면서 제자였던 청년 변호사들과 지금도 교류하고 있습니다. 청년 변호사들과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그들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 변호사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적임자입니다. 회원 여러분, 권익보장, 인권과 정의를 수호하는 흔들림 없는 강한 변협을 만들기 위해 사설 플랫폼 척결, 입법활동을 통한 직역 수호의 직역 창출, 변호사 배출수 감축, 회원들의 회무 참여 기회 보장과 역량 강화, 회원 복지 강화, 여성 청년 변호사의 권익 신장과
활동 영역 확대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제가 협회장으로 당선된다면 이 모든 공약들은 선거를 위한 외침으로 그치지 않고 회원 여러분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로 바꾸어 놓겠습니다. 공약은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고 다 비슷합니다. 이 공약을 누가 실현할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흔치 않는 해무 경력을 바탕으로 행동해온 협회장 후보, 흔들림 없는 강한 변협을 만들 협회장 후보, 변협을 변협답게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줄 직역 수호 활동가, 화학과 통합의 변협, 화통한 변호사, 기호 3번 박종헌 변호사를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말보다는 행동을 강조해 주시고 네. 수년간 아주 다양한 실무 경험을 거쳐오신 기호 3번 박종훈 후보자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저희 법률방송에서도 계속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블루스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올해의 인기 드라마로 꼽히는 작품들이죠. 이 두 작품의 공통점은 장애인 캐릭터를 다양한 우리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담아냈고 또 아주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상파 TV를 보다 보면 우측 하단의 뉴스 내용을 수어로 통어해주는 모습을 이제는 쉽게 볼 수 있기도 한데요. 우리 삶 속에서 조금씩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이 무너져간다는 신호일까요? 연말을 맞아 법률방송에서는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모저모를 듣는 연말 특집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농인들을 친구라고 생각한다는 신문철 수어 통역사를 김혜인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수어 통역만 35년. 때로는 말보다 수어가 더 편하다는 신문철 수어 통역사. 제 이름은요, 신문철입니다. 우리 수어를 쓰는 사람들은요, 얼굴 이름이라고 있는데요. 얼굴 이름은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 통역사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서울중앙지법 등 각종 법원에서 수어 통역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판에 연루된 농인들이 재판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그들이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마음이 커져 이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수화통역사 자격증에 합격하고 제일 먼저 법원 수화통역사를 신청해 어느덧 13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농인들도 형사재판이나 또 민사재판이 연루되었을 때 그들에게 공정한 재판, 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 위해서 꼭 수화통역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그는 모든 사람은 법정원에서 떨릴 수밖에 없다며 자신의 수어로 긴장감을 낮추는 모습에 성취감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자기를 대변할 사람의 수화를 잘하고 또 자기의 말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마음을 편하게 그렇게 먹고 계신다는 것을 알 때 저도 마음이 좀 편하고 이렇게 그분들에게 이런 수화통역사로서 좀 도와줄 수 있다는 게 저도 좀 뿌듯하고 그렇습니다. 농인과 청인 간 문화 차이로 법정 다툼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 많은 이들이 농인에 대해 이해하길 바란다는 게 신통역사의 바람입니다. 언어가 다르면요, 문화가 달라요. 우리 말하는 사람들의 문화하고 이 농인분들의 문화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 문화를 알면은 아 그렇구나 이해할 것도 문화를 모르니까 오해가 생기고. 한편 지난 13일 방통위는 장애인 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 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지상파 종합편성 채널, 보도 전문 채널을 대상으로 한국 수어방송의 의무 편성 비율을 5%에서 7%로 확대하는 등 시각 청각장애인의 방송 시청권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통역사는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도 뉴스에만 한정돼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농인분들이 TV를 딱 켰을 때 볼 수 있는 거는 뉴스밖에 없어요. 여기에 예능도 들어갔으면 좋겠고 드라마도 들어갔으면 좋겠고
다양한 것들이 이렇게 수화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신통역사는 법원 수어통역사 외 수어 교육에도 힘써오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그 수업 현장에 찾아가 봤습니다. 율동도 좀 넣고요. 우리 노래방 가면 그렇게 하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서 이게 노래 부르다가 되겠죠. 이게. 말 그대로 하는 것보다 포인팅을 좀 해줘야 돼요. 수강생들이 수어를 배우는 이유는 특별할 게 없습니다. 농인과 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사람들하고 대화, 만나면 대화하고 싶어서 수어를 배워요. 장애인들이 쓰는 말이니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또 하나의 언어를 배운다는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한국말이라고 하면 말 오직 아니고 한국 수어도 한국말이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수어가 장애인들이 쓰는 말이 아니라 또 다른 언어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국 수어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인정받은 첫 해인 2022년 2월 3일, 10월 9일 한글날, 11월 4일 한글 점자의 날과 함께 언어 관련 법정 기념일로서의 위상을 지니게 됐습니다. 수화는 언어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수화를 사용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봅니다. 법률방송 김혜인입니다. 법원 수화 통역사이기 때문에 일단 재판이라는 수화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합니다. 재판. 보통 큰 재판 같은 경우에는 세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두세 사람. 재판.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재판입니다. 기각될 수 있잖아요. 기각된다는 것은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해갖고, 그죠? 얘를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칩니다. 그러면 얘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건 기각됐다. 또 하나는 이렇게 해놓고요. 튕겨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각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폭행은 이렇게 주먹 쥐고 사람을 이렇게 치는 거죠. 우리가 사람 진짜 치는 것처럼 그것을 조그맣게 묘사한 거예요. 이렇게. 폭행 이렇게 하고요. 고리로 이렇게 걸어가지고 내 쪽으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요 왼쪽 팔은 뭐냐면 위에는 보이는 거예요. 밑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게 자기한테 갖고 왔다는 거예요. 위헌, 화헌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는데 그건 어떻게 그걸 때는 제가 헌법으로 할 때는요. 나라 법 이렇게 합니다. 나라 법 하고요. 그냥 일반 보통법 할 때는 법 이렇게 해요. 그래서 오른쪽에다는 법을 놓고요. 그 다음 왼쪽에다는 나라법 이렇게 해놓고요. 맞다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합헌인 거죠. 그리고 합헌이 아닐 때는 이렇게 나갑니다. 맞지 않다. 그렇죠. 모양이 달라요. 어떨 경우에는 헌법 불일치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 틀린 게 아니라 일부 틀리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헌법 이렇게 놓고요.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면 일치하다 수화예요. 근데 요거를 이렇게 하면 일치하다인데 요걸 이렇게 조금 그죠. 여기 일치가 어긋난 거예요. 그게 헌법 불일치하다 이렇게. 네, 재판, 기각, 폭행, 절도, 훔치다, 헌법, 합헌이다 하면 일반법, 헌법 맞다. 합헌이 아니다 할 때는요. 헌법 불일치하면요. 법원 수어 통역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좀 숙달해야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특히 수어만 이렇게 봐서 우리가 그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수화에는 표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표정을 같이 읽어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보통 한 10년 이상 이제 해야지 법원 통역사로서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제 견해입니다. 다른 언어 배울 때 그러듯이 똑같습니다. 많이 하면 늘고 그렇죠. 네. 다양한 것들이 이렇게 수화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농인분들은 뉴스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는 TV 신청을 법률방송에서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며 또 다른 정체성, 일명 부캐를 만들어 나가는 변호사들의 이야기를 들어오고 있습니다. 호텔리어, 변호사에 이어 모델까지 벌써 직업만 3개나 가져본 청년 변호사가 화제입니다. 심지어 모델로서는 대회에서 큰 활약을 펼치기도 했다는데요. 그 주인공이 누구인지 이혜연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한 남자 수강생이 선생님으로부터 모델 포즈를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사소한 손짓, 걸음걸이, 보폭, 그 무엇 하나 쉬운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수강생의 눈빛에는 열정이 가득합니다. 워킹하고 오면서 포즈를 바꿔줘요. 제스처를. 항상 몸에 가까이 붙은 상태에서 이렇게 돌아야 돼요. 손 흔들리면 안 돼요. 매의 눈으로 학생의 몸짓 하나하나를 체크하는 선생님의 가르침 끝에 만족스러운 워킹이 탄생했습니다. (185cm의) 훤칠한 키에 호칭을 빠르게 습득하는 능력, 선한 이미지의 외모까지 갖춘 오늘의 주인공. 얼핏 보면 톱모델을 꿈꾸는 모델 지망생인가 싶은 그는 은하수 합동법률사무소의 정덕연 변호사입니다. 워킹 시범 후 나란히 앉은 선생님과 제자. 이들의 인연은 서로를 알아본 타이밍 덕분에 이어졌습니다. 제가 팔로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연락이 와가지고 마침 제가 굉장히 이제 그 관심을 갖고 보고 있던 분이어가지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한번 우리 쪽에 와가지고 교육을 받으면서 활동을 해보면 어떻겠냐고 했더니 처음에는 튕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법조인으로서 또 모델로서의 두 가지 삶을 살고 있는 정덕연 변호사. 전혀 접점이 없어 보이는 두 분야. 도전의 이유를 물으니 어렸을 때부터 모델에 대한 꿈을 간직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생 때 원래 이제 모델에 대한 꿈이 좀 있었는데 모델의 꿈을 못 놓겠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를 하다가 퇴근 후에 모델 학원을 좀 다니면서 로스쿨 시절 유튜브로 패션쇼를 찾아보며 꿈을 키웠고 이는 SBS 2022 슈퍼모델 선발대회 본선 진출이라는 쾌거로 나타났습니다. 최초의 변호사 슈퍼모델이라는 타이틀을 얻고 싶었던 그가 택했던 장기자랑은 가장 자신 있는 분야인 변론이었습니다. 참가자 정덕연은 심사위원분들의 심장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상습적으로 심쿵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포부를 가진 정 변호사는 변호사와 모델의 비슷한 점이 많다고 말합니다. 공통점이 되게 많아요.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제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 법정에 나가서 이제 변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사건이 진행되다가 법정에서 결판이 딱 나는데 모델도 비슷한 것 같아요. 자기 실력을 좀 갈고 닦다가 패션쇼나 스튜디오에 딱 서서 느낌을 딱 분출하는 거죠. 정 변호사는 모델 일을 하면서 오히려 변호사로서 나아가고 싶은 방향이 확고해졌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그들의 고민을 보다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게 돼서입니다. 주변에 보시면 이제 시니어 모델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되게 사연이 또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여쭤보면은 다양한 뭐 이혼 사건, 뭐 무슨 사건, 임대차 사건 등등등등이 있는데 주로 이제 하시는 게 민사적인 관련 고민들. 제가 이런 쪽으로 조금 전문 분야를 정하면 괜찮을 것 같다. 또 도전해보고 싶은 분야가 있냐는 질문에 이제는 벌려놓은 판에 실력을 쌓고 싶다는 정 변호사.
더 나아가 정덕연이라는 브랜드로 기억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냥 정말 단순하게 사건 수임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귀 기울여서 경청하는 그런 변호사로서 좀 사람들한테 신뢰감을 좀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신뢰감이라는 거는 모델로서도 좋은 가치고 변호사로서도 중요한 가치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브랜드가 되고 싶은 거죠. 호텔리어에서 로스쿨을 거쳐 슈퍼모델까지 진출한 프로 도전러 정 변호사는 그의 열정이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법률방송 이혜연입니다. 전문가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이번 주에는 최근 특정 방송사에서 방영이 되고 있는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 속 순양그룹이 삼성이다. 아니면 현대기업의 얘기다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 재벌들의 가업 승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조금 재미있는 주제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이 재벌집 막내 아들 가업 승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세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자, 두 분 혹시 재벌집 막내 아들 드라마 보시나요? 네, 저희도 좀 챙겨서 보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열심히 보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재벌들 실제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서 좀 가장 궁금했던 게 지주회사 설립이 이 편법 승계를 위한 방법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주회사 어떤 건가요? 네, 지주회사는 다른 법인이 주식을 소유하는 것이 이제 주된 사업 목적이 되는 그런 네. 회사를 말합니다. 그룹사 개별 주식들을 이제 오너가 개인이 다 하나하나 보유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네. 그룹사 개별 주식을 뭐 땡땡 주식회사 하나를 설립해가지고 그 주식회사가 다른 계열사들의 주식을 보유하도록 하는 것을 이제 지주회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GS그룹은 2004년 이제 GS홀딩스를 설립했다가 주식회사 GS로 이제 사명을 이제 변경을 하였는데 네. GS 외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다양한 이제 그룹 계열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요 회사 지주회사를 통해서 이 다른 계열사들의 소유권을 이제 취득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홀딩스라는 이름의 법인들이 이게 거의 다 저런 지주회사였다는 거를 들으니까 좀 또 새로운 사실인데요. 자, 그렇다면 지주회사를 왜 이렇게 설립을 하는 걸까요? 이게 뭐 절세에도 도움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결국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 행하고 있는 지주회사 형태를 하는 것이 절세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지주회사의 설립 목적 자체가 네. 절세만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지주회사를 설립하면 절세라는 것과 지배권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에서도 이슈가 된 것이 그 합병 비율인 건데 합병 비율의 핵심적인 내용도 과연 이게 주식의 가치를 얼마로 볼 것이냐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좀 상황상 어쩔 수 없이 차명 주식을 보유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은 저분이 가진 주식이 상법상의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차명 주식이었다라는 것을 좀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먼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세무사님이랑 이제 좀 같이 했던 케이스들을 비롯해서 네. 이제 국세청에서도 사실은 이러한 문제로 과세가 또 많이 되고 불복도 대단히 많이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이제 법률상의 실질 소유권을 이제 증명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네. 포인트들은 그겁니다. 먼저는 이제 출자 자금이 어디서 왔느냐, 요걸 소명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권리 행사를 차명 주식이 있으면 누군가가 네. 이제 명의를 빌린 사람이 있고 대여한 사람이 있을 텐데 네. 이제 명의를 이제 빌려달라고 요청을 한 사람이 내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했다 또는 명의를 이제 형식상의 명의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 뭐 이런 거 증명하는 게 좀 필요하고요. 그 뒤에는 이제 뭐 세금 납부가 있으면 좋은데 사실 이렇게까지 이루어지면서도 차명 주식으로 유지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처분이 이것을 매각했을 때 그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됐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포인트가 됩니다. 네, 아까 변호사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게 세법적인 부분도 좀 반드시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되거든요. 이게 세법상의 차명 주식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명백하게 규정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명 주식의 실제 소유자에게
명의를 빌려준 자는 명의를 빌려주고 차명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해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차명주식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법률적으로 이제 소유권에 대한 부분도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고 세법적으로도 증여세라는 세금도 반드시 두 가지를 같이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이런 사건이 있으면 처음부터 이제 변호사님들 찾아와서 소송부터 시작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이제 증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차명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좋게 보이기 어렵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먼저 이제 세무사님들 찾아가서 이제 이 주식과 관련된 세금을 먼저 신고를 먼저 하고 그 뒤에 다퉈 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자, 결국에는 차명 주식을 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요. 자, 이제 저희 그 이성민 회장님이, 자, 진영철 회장님이 주식을 보유하다가 자녀들에게 만약에 상속을 하면 이게 또 세금 문제가 또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해당 주식을 또 팔아야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건 좀 어떤 내용이죠? 네, 저희가 실제로 상속세험을 많이 진행하다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타까운 사례가 이제 종종 보게 되는데요. 특히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그 세금을 부과할 때는 예를 들면 가치를 100억이라고 평가를 해서 100억을 기준으로 세금이라는 걸 계산하지만 세금을 납부할 때 가치는 거의 0원으로 책정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세금은 결국에는 현금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 건데 그 비상장 주식이란 특성상 가치가 측정이 거의 안 되다 본 거니까 물납도 거의 물납이라고 하는 주식을 납부를 하는 것들을 거의 받아주지는 않는 경우가 많고 또 그 비상장 주식의 특성상 매매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오랫동안 일궈왔던 사업이 그 상속이라는 이슈 때문에 가업이 좀 한 번에 좀 위태로운 위기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참 세금을 못 내서 이렇게 되면 상당히 좀 안타까운 일인 것 같은데 좀 이런 분들을 위한 제도가 혹시 없을까요? 네, 뭐 제도는 뭐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 위해서 이제 세법상 이제 가업상속 공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상속세 부담을 좀 덜어주고는 있습니다. 가업상속 공제라는 거는 10년 이상 이제 중소기업을 영위한 이런 피상속인들에게 해당 주식을 이제 피상속인이 해당 주식을 상속인들 자녀들에게 상속을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이제 피상속인이 회사, 그러니까 사망자의 회사를 경영한 연도에 따라서 이제 현재 최대 500억 원까지 이제 상속 공제를 하여 상속세 부담을 이제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말씀해주신 이 가업 상속 공제를 받으면 상속세 부담을 좀 확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이걸 적용받으신 분들이 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왜 그런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안타깝게도 이렇게 좋은 가업 상속 공제라는 제도가 있지만 실제로 저희가 검토를 해보면 1년에 적용받는 건수가 10건 내외인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도 혜택을 주는 것만큼 지켜야 될 기준들도 너무 명확하게 좀 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속이라는 게 그 개시되기 이전부터 상하 가업 상속 공제라는 것들을 차근차근 좀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참 듣기에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많이 쓰이지 못해서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도 이 가업 상속 공제를 확대하기 위해서 세법 개정되는 내용들이 좀 많다고 들었는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를 적용받는 기업의 수가 워낙 적다 본 거니까 이번 윤석열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도 가업 상속 공제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좀 많이 담겼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설명드리면 대상자를 조금 더 확대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후 관리를 좀 더 완화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거든요. 세부적으로 간단하게만 좀 설명드리면 아까 7년 동안의 사후관리 규정이 5년으로 좀 단축하려고 하고 대상의 기업의 규모도 매출액이 이제 1조 원까지도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가장 중요한 상속공제 금액도 최대 1,000억까지로 해서 2배까지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가업상속공제가 조금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인기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 가업 승계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2일부터) 매서운 한파 속 곳곳에는 많은 눈이 내리면서 대설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충남과 호남 지역에는 오는 24일 아침인 오전 9시까지 눈이 내리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아 올해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인데요. 이런 가운데 이번 연말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조치 후 첫 크리스마스 행사와 망연회 등으로 대규모 감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없이 맞이하는 첫 겨울인 만큼 경각심을 늦춰선 안 될 것입니다.
따뜻하고 행복한 성탄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로포커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